제가 제목을 금 빌려서 뭐 할까? 금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금 계속 간다고만 얘기하는데 금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이건 약간 뇌피셜이에요. 근데 뇌피셜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금의 고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금 선물이랑 옵션이 저도 이제 거래되는 건 알았지만 자료를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금 선물 옵션으로 보면 어디가 고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뇌피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 빌려간다는 거는 아세요? 금을 갖다가 대여가 가능하다. 금을 빌리는 사람이 있다. 네, 금을 왜 빌릴까요? 네, 금도 숏 치려고 빌립니다. 네, 금을 숏을 왜 칠까요? 돈 벌려고 치는 거죠. 그래서 금을 빌려가지고 숏을 치고 숏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숏을 낸다는 얘기는 숏을 빌려갈 때 돈을 낸다는 얘기고 그러면 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금은 무수익 자산이다 이랬는데 이 은행들끼리에서는 금도 유수익 자산이죠.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런던 금거래소고요. 협회, 금협회. 그래서 그 회원인 금 거래할 수 있는 이 회원들, 런던의 현물 회원들, 이 은행들이 들어가 있고 그 은행들이 금 거래하고 보관하고 대여하고 유통하고 이런 거 관리를 해요. 그리고 금 시장의 유동성 안정성을 기여하면서 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다? 런던에 있다. 그러면 런던에 있는 이 회원 은행이 누군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등등 많이 있겠죠. HSBC, JP모건, 제이스, 골드만, 바클레이즈, 시티, 스탠차, UBS 이런 데가 쭉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뭘 할까? 금뱅킹에 골드뱅킹이라고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금뱅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을 갖다가 보관도 하고 빌려도 주고 사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현물 시장을. 그죠? 그래서 금도 매도도 되고 매수도 되고 빌릴 수도 있고 공매도도 되고 다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를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 선물 얘기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금 선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고평가 저평가도 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냥 알아봤어요. 만기가 되면은 코맥스 금 선물은 어디에 있어요? 뉴욕에 있어요. 조금 아까 봤던 금 현물은 어디에 있어요? 런던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뉴스 계속 보면 런던에서 미국으로 자꾸 금이 넘어간다 그래요. 금 사서 넘어간다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금 선물 때문에 넘어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도래하면 인도 결정을 통보받고 그 선물을 산 사람이 만기가 되는데 롤오버를 안 하고 그냥 선물을 가지고 만기 청산을 당하면 정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기일이 도래해요. 그럼 인도 통보를 받아요. 배정을 받고 매칭을 시켜요. 이거 너는 어디에 어떻게 금을 갖다 넣어라. 그래서 굿 딜리버리라는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99.999가 해가지고 뭐 어떤 매트릭이라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하는 그리고 한 계약이 이제 금 한 계약이 지금 100트로이온스예요. 그리고 지정한 금고 어디에 있는 뉴욕에 있는 지정한 금고의 창고에 금을 인수도를 해야 되고 그걸 끝나면은 결제를 하고 정산을 해준대요.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CME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이제 쭉 글로 적은 거를 보시면 런던에 있는 그 금거래위원회에서 굿 딜리버리 기준이 충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금 인도할 수 있는데도 지정 창고 기준이 있어서 이제 그걸 마친다는 거죠. 런던이랑 다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정 창고 코맥스 인도부는 주로 뉴욕에 있고 제3의 보관 시설에 넣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나 보관업체들이 맞춰놓은 그래서 지정 창고도 이런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브링크 글로벌 서비스나 루미스 익스프레스 이런 지정 창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찾아진 거예요. 구글에서. 그리고 창고 CME에서 절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한다. 그래서 금괴가 물리적으로 인도된다. 현물 결제인 거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은 이제 CME 그룹이 관련된 승인된 지정 창고 주로 뉴욕 소재에서 이루어진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도 되는구나. 금 선물도 그냥 선물만 페이퍼 골드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약당 100트로이온스고요. 그래서 100트로이온스는 31.103g이고 8.29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미결제 확정이 GC1 코맥스 금선물 이 현재 월물이
그러니까 미결제약정이 얼마 정도 되냐면 33만 8천 개 정도 돼요. 그럼 33만 8천 계약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이게 미결제약정이. 그럼 전부 다는 근데 결제를 하지 않겠지. 이게 롤오버가 계속 되니까 일부는 현물 정산하고 일부는 뭐 그 다음 월물로 넘어가고 일부는 그냥 청산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막 섞여 있겠죠. 우리 나스닥 선물 하듯이. 근데 현물을 받기로 해가지고 한 데들은 현물로 받아지겠죠. 그래서 이 계약수를 100트로이 온스 곱하면은 3,380만 트로이 온스가 되고 이걸 메트릭 톤으로 변화를 하면 또 이게 금은 또 메트릭 톤이라는 걸로 한대요. 그래서 트로이 온스당에서 33,150.7 트로이 온스가 원 메트릭 톤이어서 그래서 원 메트릭 톤을 이 미결제약정 트로이 온스로 곱해가 나누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1051 메트릭 톤이 돼요. 트로이 온스를 갖다 톤으로 바꾼 거죠. 근데 이 톤 메트릭 톤이라는 게 이제 나머지 맨날 나오는 금 계산할 때 나오는 총 보유 톤수 나온 거랑 같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 메트릭 톤과 또 톤도 다르대요. 그걸 또 전환을 또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까지 전환하는 건지 아닌지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대부분 금을 실 때는 톤이라고 나오니까 이 메트릭 톤이라는 가정하에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2024년도에 중국이 매입한 금이 40톤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죠. 총 보유가 2240만 톤에서 2240톤에서 2280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0톤밖에 안 늘었어요. 뭐 금 24년도에 많이 산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별로 금이 많이 매수하지 않았다. 딴 연도에 매수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 우러 전쟁 이후에 중국이 금 보유한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1950톤 들고 있었던 게 지금 2280톤, 2240톤 여기 근처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22년도부터 사가지고 매 쿼터마다 계속 사서 22에서 23 갈 때 사고 23에서 24 갈 때 많이 샀는데 23년도에 그러니까 많이 샀는데 24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23년도에 많이 샀어요. 그죠? 22, 23, 23, 2년도에 훨씬 더 많이 샀어요. 그리고 차트 움직인 거 보시면은 이건 더 긴 차트인데 조금 아까 이거 보셨듯이 3년도에 많이 샀죠? 그러면 23년도는 여기쯤이죠. 여기쯤에서 이제 골드를 쭉 산 거죠, 중국이. 그쵸? 23, 24에 쭉 사서 여기까지 산 거죠. 예. 22, 23 여기서 쭉 처음에 22년도에 산 것들은 좀 물려서 샀을 거고 23년도도 사서 여기서 쭉 산 다음에 여기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24년도에 올린 금이 이걸로만 보시면은 중국 사람들이 24년도에 금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을까요? 현물값으로? 생각보다 안 했죠. 근데 아까 여기서 봤듯이 1000톤이면은 1000 메트릭 톤이면은 거의 중국이 가진 전체 보유량의 반 정도가 돼요. 거의 반.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보유량으로 따졌을 때로 따진 거랑 40톤 늘어난 거 가지고 무슨 중국에서 산 걸로 올렸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계속 중국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런던이랑 뉴욕이랑 금값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금값 당연히 다르죠. 왜요? 금 선물은 뉴욕에 있고 금 현물은 런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콘탱고 개념이에요. 금 선물이 거의 금 현물보다 높아요. 얼마 정도 높나 하면 한 30불? 2, 30불 정도 높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일부러 저희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베이시스 어저스트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 비용이나 보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선물 롤오버 할 때 가격 차이 나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조절하는 부분들을 다 조절하는 거를 이제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 밑에 비 어저스트먼트라는 걸 누르면 선물은 어저스트가 돼요. 근데 선물하고 현물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여기서는 과거로 보면 그럼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 딱 오면은 한 지금 현재 얼마 차이 나냐면 선물이 53이고 2953 현물이 2935예요. 그러면 한 18 정도 되죠. 예. 28인가? 18 맞죠? 예. 18 정도 돼요. 그러면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레드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한 30 가까이도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고 비용, 그 다음에 그걸 또 빌려주는 비용 이런 거 계산하고 또 보관 비용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만들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대여도 된다 그랬기 때문에 창고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비용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여해주는 이제 금리라면 금리고 레포라면 레포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여 수수료 부분까지 합쳐져서 금 선물 이론가가 나올 거고 그 선물 이론가의 차이가 이 30불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도
뭐 주가지수 선물이나 기타 선물들처럼 샀다 팔았다도 다 하고 대여해서 현선 차익 거래도 하고 이런 걸 다 하겠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익자 부분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은행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은행들이 뭐랄까요? 차익 거래를 하겠죠. 차익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은행들은 항상 차익 거래를 좋아해요. 디렉션으로 맞히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차익 거래를 원해요. 그러면 과거에 여기 부분에서 콘텐고가 발생했다면 선물이 비쌌다면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롤오버를 하면서 계속 주고 있겠죠. 현물 가지겠다는 엔드 클라이언트한테. 그러면 그 엔드 클라이언트가 누구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은 ETF 같은 금융 상품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선물 같은 경우 이게 밑에 이게 오픈 인터레스트예요.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도 변동이 되게 커요. 여기 2000년도 초반만 해도 금 선물 같은 경우가 미결제 약정 고점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13만 개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 고점 보시면은 46만 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38만 개예요. 그러면 실제로 미결제 약정 보통은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되냐면 만기까지 쭉 늘어나다가 만기가 되면 확 없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이런 차트를 그리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기가 되면 0이 됐다가 그 다음날 롤오버 된 거가 다시 찍히기 때문에 위로 다시 점프해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이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고점 정도를 쭉 보면은 지금 현재 금 선물을 매수하는 투기자들은 굉장히 많구나. 그 다음에 롤오버를 나름 계속하고 있구나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위각적이 확 줄어드는 거는 이건 현물로 딜리버리 받았겠죠. 아니면 투기 세력이 나가던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시면 내려갔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예.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갈 때는 미결작정이 쭉 내려갈 때는 장이 잘 못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 미결작정이 쭉 증가할 때는 위에 올라가서 보면 장이 올라가죠. 금값이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횡보할 때는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금을 사고 현물을 딜리버리 받을 사람 받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금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매번 다음 월물을 롤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눈으로 대략 보면 한 38만 개, 30만 개 정도, 30하고 40만 개 사이 정도는 롤오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근데 미결작정에서 확 줄어들면은 실제로 ETF가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금 현물 ETF도 있지만 금 선물 ETF들도 있으니까 그냥 선물만 사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금으로 실제로 자산 배분하는 펀드들이 있죠. 그러면은 뭐 글로벌 매크로라는 펀드들 거기서 금을 실물을 살까요? 아니겠죠. 금 ETF 살까요? 아니에요. 금 선물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제일 싸고 제일 페어하고 매매 비용이 제일 낮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금을 선물로 자산 배분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금 선물을 사서 그냥 캐리하고 롤오버 하면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캐리라는 말이 계속 그러니까 정리 안 하고 만기가 되면 다음 월물, 만기가 되면 다음 월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쭉 넘어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미결작정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은 오히려 그런 이제 금융상품들, ETF들 때문에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별로 안 늘었죠. 24년도에. 여기 안 늘었죠. 이만큼밖에 안 늘었어요. 그리고 24년도 앞에는 거의 사지도 않았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하나도 안 사다가 지금 4분기에 한번 삥 하고 산 거예요. 지금. 여기 전에를 많이 산 거예요. 23년도가 제일 많이 샀죠. 분기마다 빵빵빵빵 산 거죠. 지금. 그래서 금 보유고 보시면은 23년도 기준으로 나온 건데 8,133톤, 독일 3,300, 이탈리아 2,400, 그리고 2,400대 쭉 있고 스위스 1,040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중국 2,226 있어요. 근데 아까 미결작정 몇 개라고 그랬죠? 한 1,050. 이거를 그 톤으로 바꾸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 톤이 그 메트릭 톤인지 아니면 보통 얘기하는 톤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다 메트릭 톤으로 맞췄을 거라고 가정하에 그 톤수 보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톤 같은 경우 보시면 중국의 미결작정 자체가 반 정도, 그 다음에 12 정도, 이게 순서거든요. 1, 2, 3, 4, 5, 6, 7등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가 가진 정도의 톤을 선물로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ETF 말씀드렸잖아요. 현물 ETF 보유량이 3,244톤이래요. 현물 ETF가.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이렇게 미결작정에서 현물로 갈아타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금이 쭉 떨어지는 것들, 이런 거 현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현물로 받는 ETF가 늘어나면 실제로 미결정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여기 ETF 잔액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드 카운실, 월드 골드 카운실이라는 데서 이제 ETF는 뭐 얼마 정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3,244톤, 약 2,86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ETF가 6종이 상장이 돼 있고 한 1조 2,600억 정도가 된대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금 ETF를 산 사람, 금 선물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콘텐고를 만들면, 그러니까 선물이 비싸지게 만들면 그 선물이 비싸지게 만든 걸로 실제로 차익 거래를 하는 기관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ETF 같은 경우도 현물 ETF들은 선물로 샀다가 오는 기간에 받아서 그거를 현물로 갈아타서 현물 ETF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베이시스 보유 비용이라는 걸 제가 적었는데, 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보유 비용인데, 결국 보유 비용이랑 기타 비용들 베이시스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53불 35불이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좁은데 여기가 왜 이렇게 넓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베이시스 어저스트먼트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을 가지고서 계속 롤오버를 하다 보면은 계속 현물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대신에 현물을 사려면 돈을 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자 부분을 못 받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기회비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물이라 선물로 했을 때는 이 기회비용들 부분이 분명히 여기 높기 때문에 현물만 가지고 있을 때랑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달러 금리, 그 다음에 금 선물,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차트 그린 거예요. 녹색이 달러 차트고요.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보라색이 10년짜리 금리. 그럼 보시면은 10년짜리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가장 그래도 상관관계가 높죠.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내려갈 때 쭉 내려가고, 이렇게 여기도 내려가지만 여기 올라갈 때 못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달러도.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올라갈 때 먼저 금리 올라가고 조금 있다가 지금 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떨어지면 달러도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금리가 여기서 계속 더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근데 컨센서스는 금리가 올라가는 컨센서스까지는 아니잖아요. 연초에 잠깐 5% 뭐 넘어간다, 뭐 7% 간다 이랬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 또 별로 안 하지, 아무도. 안 하니까 맨날 시장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 부분들하고 또 이제 금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실제로 금값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급등이죠. 일자로 이렇게. 금 각도로 보시면 이때 이후로 엄청 높죠. 2007년, 2008년 이때는 뭐였을까요? 코로나 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미국 은행들 망하니까 야, 미국 은행도 망하다, 금이라도 사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랬겠죠. 이거 안 보나 보다 비디오죠. 그래서 올렸더니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내렸죠. 수급으로. 그 다음에 지금 다시 2020년 코로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러 전쟁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갑자기 뭐 달러를 많이 찍어요, 재정 위기가 있어요, 이러면서 여기 쫙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나 이런 데서 ETF를 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24년도는 금을 많이 산 게 중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ETF는 잔고는 확실하게 계속 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 금이 이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제가 금 현물을 이제 만기 되면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런던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신문에는 맨날 금이 런던에서 미국으로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냥 금 선물했던 거 현물로 딜리버리 받는 거다라는 게 저희 데피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 내재 변동성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그 주식 화면에서 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 텀 스트럭처를 봤더니 3월물까지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12%로 굉장히 낮고, 6월물부터는 위로 점프를 해요. 5월달, 6월달. 근데 제일 많은 건 6월물이에요. 6월물하고 3월물. 근데 6월물, 3월물도 3월물인데도 이미 딜리버리 3월에 해야 되다 보니까 거래가 끝나는 건 2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6월물 같은 경우도 6월이 만기일이 아니라 5월달이 만기예요. 5월 말이. 그래서 5월 말에 사가지고 6월달까지 딜리버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2월 말에 딜리버리가 생각보다 많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옵션으로 봤을 땐. 그래서 오히려 옵션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 달은 별 볼 일 없는데 6월 물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시장에서는.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어디 많이 모여 있냐면 옵션 미결제 약정이 이게 지금 3월 물, 2월 말이 만기라 그랬죠. 근데 거래가 정지되는 건 그다음에 이게 6월 물이에요. 두 개가 되게 많죠. 근데 오히려 이 3월 물 같은 경우는 콜이 많고 6월 물 같은 경우는 풋이 많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 앞에서도 봤듯이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갑자기 여기서 급등하잖아요. 텀 스트럭처가 만기가 6월 물인 건 왜 이렇게 비싸야 돼요? 만기가 3월 물인 건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5일밖에 안 남았죠. 그런 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낮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변동성은 되게 낮게 단기적으로는 낮게 형성돼 있지만 6월 물달까지는 굉장히 높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일주일 사이에 이만큼 오른 거예요. 또 누군가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그 옵션 제가 미결제 약정 보여드리는 거랑 똑같은 화면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3월 25일이 만기, 3월 물인데 왜 2월 25일이 만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래가 이때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3월 달에 딜리버리를 해야겠죠. 한 달 걸쳐서. 그래서 딜리버리 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금 선물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금 선물 관련해서 이제 또 연동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월물들로 해서 딱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점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풋 쪽이 어느 정도는 더 많아요. 콜 쪽이 많다라고. 지금 여기 H 같은 경우 이 부분 콜, 이쪽이 풋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풋 옵션은 13만 개, 콜 옵션은 12만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아까 봤던 콜이 많다는 부분들은 이건 전체 합친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미결제약 정도 행사가격별로 보면 3천에 왕창가 있죠. 예, 3천에 왕창가 있어요. 2,950이 여기거든요 지금. 예, 3천에 왕창가 있다. 그러면 3천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근처에 가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겠구나를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걸 투기 세력으로 산 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2,850이 몰려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이 정도 어디에서 끝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FX, 그러니까 외환 옵션처럼 금은 스마일이에요. 업사이드에도 이렇게 스마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원래 현재가랑 가장 비슷한 곳에 보통 스마일이 피보팅이 돼 있거든요. 피보팅이라는 게 이제 좀 제일 낮은 쪽이 현물 가격하고 비슷한 레벨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그래서 FX와 유사하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물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월물 이번에 끝나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봤더니 콜 쪽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콜을 매도한 건지 매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많죠. 이거 지금 3,200도 넘어요. 3,300 이런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여 밑에 2,700 레벨에 엄청 걸려 있어요. 2,700, 2,650. 그러니까 2,700까지는 굉장히 쉽게 급락을 할 수 있고, 여기도 내려가면서 감마 스퀴즈 걸려서 분명히 급등락을 하겠구나. 그러면 여기 3,000인데 3,000 근처에서 계속 놀다가 여기 빠지기 시작하면 훅 밀리고, 여기도 커버드 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금 커버드 콜. 그래서 막힌 것들이 이 부분들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금을 가지고 보면은 박스권을 얘기하다가 이제 3월달 들어서면서 금 가격 변동은 심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금을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수하기도 뭐하고 매도하기도 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보유하면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 부분이 이제 주시하니까 20%뭐 김프 붙어 있으니까 조금 조절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면 안 된다. 자기 자산 배분이면. 근데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이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낫겠다. 3,000 너무 높다. 최근 그리고 아까 차트에 봤듯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변동성이 싸진다면 오히려 옵션들로 거래하는 게 낫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에 관련돼 있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